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고금리의 여파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집값은 떨어지는데 월세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고통스러운 현상인데요. 올해 상반기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건수가 최근 10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자칫 집만 깔고 앉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집 사는 걸 꺼린 거죠. 그런데 무주택자로 살자니 전세 대출 금리도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릅니다. 집을 사도 문제, 안 사도 문제인 현실, 이민준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최근 이 단지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 전용 49제곱미터 월세는 지난 5월 보증금 5천만 원에 5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같은 면적 월세가 32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전세 대출 금리는 12년여 만에 처음으로 연 6%대를 찍었습니다. 그러자 비싼 대출 이자를 내느니 월세나 반전세를 택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월세 가격도 더 주인들이 더 요구해요. 요즘 금리가 워낙 비싸니까 월세도 조금 더 받아야 된다 해서 조금 올려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고.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와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지만 월세 상승폭은 커졌습니다. 특히 서울의 월세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에만 4만 건을 넘기며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고민합니다. 초반에 받았던 금리보다 가장 좀 더해서 한 2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래도 월세로 좀 옮길까 좀 생각 중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전월세 시장의 월세화 현상도 더 빨라지는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다음 달 2년을 맞는 임대차법과 관련해 전월세 문제를 각별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 금리 상단이 6%대입니다. 이게 7%까지 오르면 무려 190만 명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자 장사하지 말라는 대통령과 국회 경고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과연 금리는 내려갔을까요? 저희 강유현 기자가 오늘 이 시각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따져봤는데 역시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함께 보시죠.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 등 오해 소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지난달 정부와 국회가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질타하자 은행들은 속속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적용된 4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살펴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로 선택하는 변동형 대출의 금리 상단은 연 6.22%, 한 달 전 5.6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수요가 적은 고정형은 상단이 연 6.53%에서 6.1%로 내렸습니다. 현재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은 82.6%에 달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한 달 새 금리가 오르며 연 6%대를 뚫은 상황. 영끌족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신용대출도 받고 집 담보대출도 있는데 이자가 작년 말 대비해서 한 50만 원 이상 지금 더 늘어나서 물가도 좀 너무 올라가지고 좀 생활에 많이 부담이 되고. 은행들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 방침에 부응해 고정형 대출 상품의 금리를 내렸다고 하지만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리를 내려도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가 체감을 하지 못해 보여주기가 아니냐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를 공시하며 금리 인하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내릴지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이렇게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까지 모두 내리겠다며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늘 당정회의로 기조를 정했는데요. 어느 정도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민생 경제가 위기에 놓이자 정부와 여당이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세를 매길 때 적용하는 과표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근로소득자 97%가 속한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 부담을 적용세율 등의 조정을 통해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소득이 좀 낮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폭도 좀 넓혀달라고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녀가 2명인 연봉 6,900만 원의 외벌이 가장 A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598만 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소득세 과표 구간이 상향 조정되면 592만 원으로 6만 원 줄어듭니다. 서민 중산층 대상인 8,800만 원 이하 구간의 좌표는 지난 2010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아 늘 불만이 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집값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립니다. 지난 정권의 징벌적 주택 보유세제를 바로잡고 앞서 정부는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요구로 OECD 평균인 21.2%까지 하향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금을 올렸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통해 지지율 반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을 오는 20일에 발표합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지금부터는 경남 거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노조 점거 농성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이 코로나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이 기업들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작 하청업체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8일째 노조들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이 수주를 따와도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들이 불법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초대형 선박 4척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의 일본 도크, 한국조선업의 상징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일부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점거로 선주에게 인도되어야 할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발이 묶였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임금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48일째 점거를 이어가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상황. 관계부처 장관들은 담화문을 내고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이어질 경우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했습니다. 철진한 폭력, 불법적 투쟁 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합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장관들이 긴급 대응에 나선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에서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며 장관들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불법 점거로 인한 대우조선해양의 누적 손실액은 5,700억 원에 달합니다.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과 지역 주민은 최근 거리로 나와 인간띠를 만들며 노조의 파업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저희 배영진 기자가 거제 현장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법원이 퇴거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 노조 조합원들 요지부동입니다. 하청업체들, 주변 상인들까지 이대로 가단 줄도 서는 시간 문제라며 아우성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초대형 원유 운반선 위에 가로 세로 높이 1m의 철제 구조물. 민주노총 금속노조 관계자가 그 안에 들어갔고 밖에서 철판을 용접해 출구를 막았습니다. 이른바 감옥투쟁입니다. 대우조선 파업이 48일째 이어지면서 100곳이 넘는 협력업체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협력업체 7곳은 이미 도산했습니다. 나머지 업체들 상당수도 6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협력사들은 주 52시간 정책 시행으로 임금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0% 임금 인상 요구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합니다. 협력업체 전체가 다 도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조선 사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도 기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파업으로 생계가 막막한 것은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대우조선 임직원과 지역 주민 4천여 명은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인간 띠입기 행사를 벌였습니다. 좀 이제 나아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것 때문에 더 이제 요새는 더 힘들지. 이제 일을 좀 많이 하고 그래 이제 사람이 좀 왕래가 좀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전혀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이러니까. 한 달 20만 원도 못 버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수준 식단했더만 또 이러니까 힘들지. 물가는 다 올라가요. 손님만 한다고 해서 시장 안 받다가 반찬 안 만들고. 대우조선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 여름 휴가가 들어가면서 이번 주까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으로 북송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3분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포승줄에 묶여 호송되는 장면, 군사분계선 앞에서 주저앉아 저항하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걸어 나온 한 무리의 사람들. 남북 군사분계선 위에 놓인 회의실 사이에서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 사이 한 남성이 풀썩 주저앉더니 무릎을 꿇고 무언가 쿵쿵 내리찍는 소리도 들립니다. 곧이어 옆으로 기어가자 주위에선 급하게 제지합니다. 그렇게 일으켜 세운 남성을 양옆과 뒤에서 붙잡아선 기어코 군사분계선 너머로 밀어냅니다. 2019년 11월 7일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할 당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오늘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3분 56초 분량의 영상에는 탈북어민 2명이 포승줄에 두 손을 묶인 채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서는 모습부터 촬영됐습니다. 검은색, 파란색 상의를 각각 입고 포승줄로 묶인 채 대기 중인 이들은 안대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북송된 탈북어민은 경찰 특공대원들에 둘러싸여 자유의 집을 나서는 장면까지만 담겼습니다. 앞선 12일 공개된 사진에선 체념한 듯 팔을 늘어뜨린 채 북한군에 이끌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당시 상황을 찍는 직원 모습이 발견되자 소속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통일부가 오늘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영상도 공개한 겁니다. 영상과 관련된 모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 해당 탈북민들이 흉악범이라며 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탈북어민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부각하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진에 이은 동영상 공개를 두고 통일부가 왜 이렇게 남북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에 앞장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북송 사건이 일어나기 몇 개월 전인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당시 청와대는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청와대가 정보당국에 공작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하면서 국정원의 조직 이름까지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초 국가정보원이 작성하는 대북 보고서에서 공작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보당국자들은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국의 보고서를 보고받던 청와대가 국정원이 왜 북한을 상대로 공작을 하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청와대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국정원 내부에서는 더 이상 대북보고서에 공작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주문은 조직 개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 및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1차장 산하의 북한 담당 부서 이름에서 공작 표현이 빠지고 북한 1239국으로 간소화된 겁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 조직의 해편을 단행하고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채널A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 더 뜨거워진 대통령실 구급 채용 논란으로 이어갑니다.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삼간 채 이 인사를 추천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이어서 당시 인사를 담당했던 장제원 의원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김단비 기자 보도 먼저 보시고 저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취재하고 온 아는 기자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 인선을 담당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장 의원은 채용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 사무처, 국회의원, 인수위,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공무원, 정당, 캠프 출신을 나누는 인선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팀은 누구 추천인지 알 수 없고 세평과 능력, 선거 공헌도를 고려해 직급을 부여하고 발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으로부터 추천받았을 뿐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권 대행이 채용 과정을 설명하며 장 의원에게 내가 압력을 넣었다고 한 발언을 반박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윤석열 씨 공적이 무너졌다라 국정조사 요구 목소리까지 있는데 다른 말씀 또 없으세요? 자, 채용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건가요? 야당에서는 논란이 된 대통령실 인사들을 언급하며 이틀째 국정조사를 띄우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일 것. 둘째, 대통령의 측근 지인일 것. 셋째, 윤 회관이 추천한 자일 것. 국정조사가 필요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러한 인사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서 채용에 관련된 여권 인사들의 해명에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는 야당 공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송찬욱 기자 나왔습니다. 구급 채용의 진실. 네. 이 뭡니까? 송 기자가 이 채용 과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이 초기 대통령실 구성은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이 인수위원회, 그때 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선 캠프와 국민의힘 당직자, 국회 보좌진, 국회의원 추천 인사, 정부 부처 공무원 등 다양한 인물의 경력과 신원을 검증해 채용하게 됩니다. 이 논란이 된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는 대선 캠프에서 후보 일정 선발대 역할을 하는 수행팀 일원으로 운전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우 씨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이 추천해서 장 의원이 채용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알려졌죠. 대통령실 별정직 공무원 채용은 이렇게 일반 부처 공무원 채용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정권 출범 전엔 이 당선인 비서실 중심으로 하고 정권이 출범한 뒤엔 각 수석 비서관이 정권을 갖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게 됩니다. 네, 이 행정요원 지금 방금 이제 대선 때는 후보 수행팀에 있었다고 전해주셨는데 그럼 대통령실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요 이 사회 수석 비서관 부속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을 보좌하는 이 부속실엔 행정관과 행정요원이 배치가 되는데요. 행정요원들은 이 문서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업무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 봉급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데 이 구급 1호봉은 월 169만 원을 받고요. 이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역시나 올라가게 됩니다. 이 민주당은요 구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22대 1인데 지나친 특혜 아니냐 비판을 하고요. 시청자분께서 그러면 일반 구급 공무원과 이 구급 행정요원은 다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오십니다. 네, 일단 이 민주당의 한 얘기의 내용을 먼저 따져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0대 초반 청년이 공직이나 이 정치권 경험도 없이 친분 등을 이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채용 과정 자체가 일반 구급 공채 시험과는 다르고 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이 대통령실은 6급에서 9급까지는 행정요원, 3급에서 5급까지는 행정관, 2급은 선임 행정관으로 부르는데요. 이 5급 행정관도 행정고시로 뽑는 게 아니라 앞서 설명한 절차로 뽑힙니다.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도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디자이너의 딸이 6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는 논란이 있었을 때 추천에 의한 채용이라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계약직의 채용은 추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자, 또 시청자분께서는 이게 오히려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해명이 더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번 채용 과정에서 그럼 문제의 소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문제의 소지 그리고 권 직무대행의 해명 다 마찬가지인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이겠죠. 이게 대통령실도 이 부분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청년들의 정서를 세심하게 헤아리지 못한 점은 있다면서도 캠프에 있었더라도 자격 없는 사람은 채용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년 정서에 반한 부분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초기 해명이 불을 지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발언을 보면 권 대행은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 15일에 장제원 비서실장에게 압력을 가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다.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 어떻게 사나라고 일부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적 채용이 아니라 자신의 추천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공정 이슈를 건드린 거죠. 제가 접촉한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러 여권 관계자도 권 대행의 해명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장제원 의원도 권 원내대표를 이제 비판을 했던데, 이 두 사람 또 윤핵 간의 권력 다툼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뭔가 엇박자 나는 모습, 두 사람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데 많이 보여왔잖아요. 우선에 얼마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이 주축이 돼 이 민들레 모임을 두고서 권성동 대행이 제동을 걸었던 적이 있었죠. 이런 불화설을 불식시키듯이 이 점심을 두 사람이 같이 먹은 지 단 사흘 만에 이번엔 장제원 의원이 권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SNS 글을 적은 겁니다. 이 장 의원은 말씀이 무척 거칠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 아니라 태도를 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 막중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 대행은 지적을 수용하겠다고 일단 판발 빼긴 했는데요. 장 의원은 채널A에 권 원내대표의 표현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정치적 해석은 안 하면 좋겠다면서 불화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엄중한 시기라서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의 권력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의원이 첫 일정으로 국립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약한 호남 민심 챙기기 행보로 풀이됩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닮고 싶은 근현세사의 위대한 지도자라는 생각으로 오늘 처음 일정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 2월 대선 후보 당시 김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모두 참배했던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어제 출마 선언문에서도 민주당 출신 대통령 중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만 언급했을 뿐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원이 김 전 대통령에게 공을 들이는 것을 두고 상대적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한 호남부터 공략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경선 과정에서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에게 고전했고 지방선거 때는 투표율이 하락하는 등 민심 이반을 겪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전대 승리뿐 아니라 향후 당 운영에 있어서도 호남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비명계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노무현은 도전자였습니다. 저도 오늘 도전합니다. 어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 또 다른 패배로 가는 낡은 길이 아니라 국민이 기다리는 승리의 광장으로. 조홍천 의원은 97그룹 강훈식 의원을 공개 지지하며 이재명은 민주당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국회 원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여야는 일단 이번 주부터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생 법안을 논의할 기구를 먼저 띄우고 대정부 질문 일정부터 합의했는데 정작 원구성 협상은 또 뒤로 미뤘습니다. 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와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등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겁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이틀간 여야 교섭단체 연설과 다음 주 대정부 질문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지. 하지만 갈등을 빚고 있는 원구성 협상은
2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하고 또 미뤘습니다. 민생 방치 비판이 높아지자 우선 문부터 열고 보자는 미봉책을 택한 겁니다. 여야는 방송 정책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상임위가 관장하는 그 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당의 국회 정상화 방해는 결국 상임위가 정상 가동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책과 인사 실패 민낯이 샅샅이 드러나는 것을 덮으려는 국회 공백기인 지난 50일간 발의된 법안은 700여 개, 전반기 때 계류된 법안을 더하면 11,000여 개가 넘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표정이 안 좋습니다. 당의 규칙 때문에 결국 대표 출마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직접 후보 등록을 하려고 서류를 들고 국회까지 갔다가 막히는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해당되시지 않기 때문에요. 서류 접수 자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과세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러면 당에서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한 것이고 서류를 이제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정은 따를 예정입니다. 사실 예고가 됐던 터라 박지원 전 위원장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박 전 위원장이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은 자격 미비로 접수가 안 된다면서 번복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박 전 위원장은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면서 문전박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이재명 의원도 오늘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규칙이 있어서라고 정한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는 안 되는데 왜 의원님은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지나가도 될까요? 박지원 위원장에게도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스템과 질서, 규칙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규칙을 얘기하면서 결국 지도부의 편에 선 건데요. 대선에 함께했던 청년 정치인을 비판하려니 오늘 떼는 게 쉽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호남으로 내려갔어요. 예산 폭탄을 약속했나 보죠? 앞으로 국민의힘이 순차적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질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호남이 아픈 지역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호남에 대한 진심을 보여드리고 자, 화면을 보면요. 김영록, 김관영, 강기정, 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도 다 와 있네요. 네, 예산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진영과 이념을 넘어서 저희들은 포부는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폭탄은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건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17개 단체장 모두 저렇게 말을 하겠죠. 네. 자, 윤 대통령의 이 광주 복합 쇼핑몰 공약, 이게 오늘 언급이 됐던데 민주당 기류가 달라졌다고요. 네, 대선 때는 그게 이제 상생의 광주 정신 훼손이라면서 공약 철회를 요구했었던 민주당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 민주당이 만들어 왔죠. 왜 광주만 없습니까? 정치적 이슈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추진은 대통령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의 지역사회의 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대한민국의 넘버원 메타 N 컴플렉스라고 붙여봤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복합 쇼핑몰 건립을 빠르고
정말 투명하게 해나가고 싶다. 광주 시민의 염원이라면서 오늘은 새 이름까지 건의했네요. 네, 서진 정책에 애쓰는 국민의힘과 또 지역 발전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위한 협치 시도는 계속되길 바랍니다. 네, 이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잘 쓸지도 함께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하필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마냥 즐기기만은 어렵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 기미가 보이는데요. 강원, 부산, 제주 같은 휴가지에서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확진자가 저녁 6시 기준으로 벌써 6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번 주 10만 명 전망도 나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백사장 위로 붉은색 파라솔이 빼곡히 서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월요일에도 바닷가는 붐볐지만 피서객도 지역 주민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다시 좀 심해지면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놀러 나와서도 사실 걱정이 있긴 하니까. 자꾸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불안하죠. 휴가객들이 몰리는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강원도는 어제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전주보다 2.7배 늘었습니다. 제주도도 확진자가 2.1배 늘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전주보다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주 1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 만일에 8만이 됐어요. 최근 오미크론은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서 금, 토에 더 늘 수가 있어요. 10만이 넘을 수도 있죠. 지금의 증가 속도는 한 3주 정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 병상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 실무진들이 4차 접종에 나선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된 50대 백신 4차 접종 예약률은 2.8%, 24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흉기를 든 남성을 제압하고 여성을 구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늦은 밤 아파트 단지로 걸어들어와 서성이는 남성. 여성 2명에게 다가가더니 그중 1명과 함께 아파트 건물로 들어갑니다. 20분쯤 뒤 경찰차와 구급차가 차례로 도착합니다. 여성은 들것에 옮겨지고 남성은 경찰에 체포됩니다. 20대 남성이 귀갓길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건 그젯밤 10시쯤. 남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귀가를 기다렸다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아파트 주민들이 남성을 제압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너무 커서 저희가 나왔는데 신고해. 남성은 주민의 제지에도 여성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저희를 뿌리치고 다시 올라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도와달라고 했다고. 중상을 입은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인하대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교육부가 교내 CCTV 증설, 야간 출입 통제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 숨진 피해자에게 한 명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사흘째 이어가며 숨진 여학생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의 창태유가 건물벽 등에서 지문, DNA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떠밀었다는 증거가 없어 일단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고의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준강간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같은 꿈을 꾸었던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학교나 국가에서도 법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측은 피의자 A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도 교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유족 측의 의견에 따라 오늘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수명이 다한 차량은 폐차장으로 가는데 수명이 다한 선박은 어디로 갈까요? 적지 않은 배가 폐선 비용을 아끼려는 비양심적인 선주들 때문에 포구에 쓰레기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북 군산시 하재포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후 선박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배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전국 곳곳에 폐선할 처지의 낡은 배들을 방치해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현장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서진 배들이 풀밭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래됐는지 거미줄이 쳐져 있고 곳곳이 녹슬어 있습니다. 외부 도장이 벗겨진 채 물에 잠겨 있는 배도 있습니다. 12년 전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돼 포구가 항구 기능을 잃자 그대로 어선들이 방치된 겁니다. 하나 먹지도 못하고 그래다 이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여기 때도 거의 다 그래. 방치된 낡은 배들은 해양 오염원이 됩니다. 지난 11일 전남 무안군 앞바다에선 방치돼 있던 1200톤급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어민들은 이 배가 3년간 운행하는 걸 못 봤다고 말합니다. 선주분이 전화를 안 받고 배 키우고 아무 데나 그냥 방치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이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어떻게든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낙동강 하구에 있는 이 무인도에도 배가 버려졌습니다. 폐선박이 3척이나 발견이 된 거죠. 바닷물에 뭐 마모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가지 오염물질로 분해가 돼서 새로운 쓰레기가 되더라고요. 선주를 찾으려 해도 선박식별 고유 번호가 부식돼 안 보이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아 쉽지 않습니다. 방치 선박 상당수는 운항이 어려운 노후 선박이어서 폐선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선주가 버리는 겁니다. 500분짜리 같으면 6천만 원. 배에 따라서 다 틀려요. 순소 임대료, 굴삭기료, 인건비, 모든 거 폐기물 처리비 하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항구에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폐선들로 가득 차 정작 조업을 하는 어민들은 배를 댈 공간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따로 주차비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배를 빼라 마라 말도 못하는 거고 연락처도 없고 항은 이렇게 큰데 정작 배를 댈 수 있는 것만이 없다 이거죠.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리할 수는 없고 안 가져간다고 하면 부족도 하고 고시도 하고. 지난해 기준 3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은 전국적으로 1644척. 적지 않은 배가 운행도 폐선도 아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폐선 처리를 계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폐차장 지원에 넣듯이 폐어선 업체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고. 노후 선박 실태 파악과 폐선 절차에 대한 점검이 시급합니다. 현장 카메라 정다은입니다. 수돗물 필터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가 꼬물거리죠. 경남 창원의 가정집에서 발견된 유충입니다. 깔따구 나온다고 이런 게 건강을 생각하면은 좀 불안하기는 한데 생수를 언제까지는 자꾸 시켜 먹으면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시민 불안해도 창원시는 수돗물 끓여 마시면 괜찮다고 안내했는데요. 정말 마셔도 괜찮은지 따져봅니다. 창원시 수돗물에선 11일 연속 유충이 발견됐는데요. 그 수만 600여 마리에 이릅니다. 일부 검사해봤더니 깔따구였습니다. 깔따구는 보통 오염된 물에 사는데요. 환경부와 창원시는 깔따구가 400여 종에 이르고 이 중엔 1급수에 사는 종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취수장 수질과는 동떨어진 반박입니다. 유충이 나온 취수장 인근 수질, 평소에는 2, 3급수, 여름엔 4급수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개체수가 그 일정한 지역에서 대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만약에 뭐 유입이 돼서 뭐 음용했을 때도 일부 문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가 말한 문제, 깔따구가 일으킬지 모르는 곤충 알레르기를 말하는데요.
사람에 따라 기도가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전 인천시 수돗물에서도 깔따구 유충이 나왔었죠. 당시 인천시는 음용을 자제하라며 생수를 나눠줬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던 미국, 영국도 수돗물 마시는 걸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수돗물을 끓여 마셔도 된다고 안내한 창원시의 상황, 인천 때보다 더 심각한데요. 정수 처리 공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유충에 뚫린 공정이 인천시는 1단계, 창원시는 4단계였습니다. 창원시는 오늘에서야 유치원과 취약계층에겐 생수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시민들에게 괜찮다고 말하기 전에 유충이 왜 생겼고 어디서 들어왔는지부터 정확히 밝히는 게 우선 아닐까요? 팩트맨이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해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박 장관의 경호를 총리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하야시 일본 외상의 안내를 받아 취재진 앞에 선 박진 외교부 장관. 마스크를 벗고 팔꿈치 인사를 나눕니다. 박 장관의 일본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고 양자 회담을 위한 외교부 장관의 방일은 4년 7개월 만입니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밝혔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기 위해서 셔틀 외교가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국 장관은 한일 관계의 가장 핵심 과제인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시작으로 양국 무비자 입국 재개 등 한일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방문 당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언급한 박 장관은 이번엔 일본 측에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번 경호를 장관급 경호가 아닌 총리급 경호로 격상에 의전했습니다. 한일 외교소식통은 4년 7개월 만에 방일 회담이란 의미와 최근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등을 의식한 경호 격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박 장관이 탄 차량 앞뒤로 경호 차량이 따라붙어 밀착 경호가 이루어졌고 회담장 안에선 밀착 경호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박 장관은 내일 기시다 총리 면담을 조율 중인 가운데 아베 전 총리 조문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우리 공군 블랙 이글스 팀이 영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휩쓸었습니다. 창공을 가르는 현란한 에어쇼 속으로 곽정아 기자가 안내합니다. 블랙 이글스가 붉고 푸른 연기를 피우며 관중석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곧이어 편대가 360도 돌더니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레인폴 기동을 선보입니다. 항공기 2대가 붉은 원을 그리는가 싶더니 영국 하늘에 태극 문양을 새깁니다. 하트 모양을 만들어 화살을 쏘는 큐피드 기동도 선보입니다. 조종석 캐노피 위로 하늘과 땅이 뒤집힐 때마다 펼쳐지는 칼군무에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Formation they break where they do the rolls as well. I can't remember what that's called, but that's a really unique one. I've not seen someone do that before.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자랑스럽습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8대로 편성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영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군사 에어쇼 리아트에 참가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등 17개국 38개 팀이 참가하고 1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모인 이 대회. 10년 만에 참석한 블랙 이글스는 두 번째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휩쓸었습니다. 대한민국 항공기 T-50의 뛰어난 우수성을 이 영국 국민들 및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펼쳐 보이겠습니다. 예비기까지 9대의 항공기를 분해해 전 세계로 운송한 뒤 다시 조립하는 데 40일이 걸린 수송 작전도 항공 기술력을 입증하는 하나의 성과였습니다. 블랙 이글스는 현지 시간 오늘 개막하는 세계 3대 에어쇼 판브로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다음 달 6일 다시 시민품으로 돌아옵니다. 면적은 2배 넓어지고 나무도 많이 심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될 예정인데요. 재개장을 앞두고 세종대왕상이 2년 3개월 만에 묵은 때를 씻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세종대왕 동상을 향해 사다리차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시원하게 뿜어나오는 고압수로 이곳저곳 묵은 때를 씻겨냅니다. 녹이 스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세제로 동상 위쪽도 꼼꼼히 닦아냅니다. 매년 4월 해오던 작업인데 광화문 광장 공사로 2년 넘게 중단돼 왔습니다. 묵은 때와 그다음에 먼지 이런 거로 인해서 아마 기존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았던 걸 알고 있습니다. 동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묵은 때를 말끔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먼지로 뒤덮인 이순신 장군 동상 세척은 사흘 뒤에 진행됩니다. 광화문 광장은 다음 달 6일 시민 곁으로 돌아옵니다. 1년 9개월간 공사가 진행된 광화문 광장은 2배로 커졌고 5천 그루 나무를 심어 4분의 1은 녹지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도 좀 더 재밌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뻐서 좋을 것 같아요. 관광 보기 예뻐서 좋을 것 같아요. 숲과 물이 어우러지는 211m의 역사 물길이 조성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사헌부터는 우물과 배수로 등을 그대로 관람할 수 있게 전시장으로 꾸몄습니다. 터널 분수, 한글 분수 등 물놀이 시설도 늘어납니다. 외국인 분들이 많이 넘어오시고 이제 여행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서울이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 시장의 첫 임기 때인 2009년 완공됐고 박원순 시장 시절 재구조화가 추진되다 2020년 말 첫 삽을 떴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미국 몬태나주에서 거대한 모래폭풍이 발생해서 20일 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났고 유럽에선 폭염에 산불까지 겹쳤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경보음이 울리기가 무섭게 거대한 모래폭풍이 도로를 뒤덮습니다. 순식간에 펼쳐진 흑색 장벽에 차들이 멈춰섰고 맞은편에 달려오는 트럭은 간신히 형체만 분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현지 시각 지난 15일 미국 몬태나주 비콘 카운티 90번 고속도로에서 차량 21대가 연쇄 추돌해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습니다. 모래폭풍으로 순식간에 주변이 어두워지는 블랙아웃 현상이 벌어지며 시야를 가린 겁니다. 목격자들은 SNS에 한순간에 시야가 나빠졌다, 트럭 하나 거리로 멈춰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아찔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숲을 집어삼켰습니다. 땅에서는 소방관들이, 하늘에서는 헬기가 연신 물을 뿌리지만 역부족입니다. 와인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 지역 인근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산불이 계속 번져가며 인근 주민 14,0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폭염에 건조한 날씨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Une sécheresse extrêmement importante avec des quantités d'eau qui n'ont pas été assez importantes du coup sur l'hiver et sur le printemps. Un mois de mai particulièrement sec. 포르투갈에선 지난주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가며 한 주간 659명이 사망했습니다. No cabe duda que 40 grados aquí lo que está haciendo es dificultar que el fuego se apague. Pero claro, el cambio climático al final tiene que ver, pero en el mundo entero. 스페인도 최고 45.7도까지 온도가 치솟았고 영국은 41도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4단계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곳곳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한여름이 다가오는 게 실감나는데요. 내일은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남부와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에는 5에서 40mm, 영남에는 5에서 20mm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는 한낮에 30도 선을 유지하겠지만 대구 지역은 7도가량 올라 34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4도, 대전은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30도, 대구는 34도, 광주는 31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전부터 대통령실은 아는 사람을 채용해왔다. 이 정치판에서는 늘 캠프 인사가 대통령실에 들어간다. 자, 이전 정부도 그랬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요. 국민들은 그게 불공정한 관행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을 강하게 외쳤던 대통령이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민을 탓할 수는 없겠죠.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눈높이가 달라졌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